안녕하세요. 전원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입니다. 생활고 속에서도 가족의 만큼은 돈독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김기택입니다. 무척 좋은 분이신데 직업이 없으세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엄마 성함은 충숙입니다. 아빠를 구박하지만 가끔 보면 누구보다 아빠를 끔찍히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김기우 친구가 소개시켜준 과외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놈은 제 동생 김기정이에요. 얘가 포토샵 실력 하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왜 미대는 자꾸 떨어질까요? 과연 우리 가족도 고정 수입이 생겨날까요? 우리 아들, 더 먹어. 네. 지금까지 전원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였습니다. 5월에 봐요. 안녕하세요. 기생충에서 박사장의 아내 연교예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May I introduce my family to you? 제 남편은 글로벌 IT 기업의 CEO예요.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유능하고 젠틀한 사업가. 그게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젊고 아름다운 와이프. 바로 저 연교예요. 민혁쌤 때랑 똑같이 하려다가 물가상승을 봐서 약간 올렸어요. 우리 딸 다혜 요새 사춘기라 그런지 힘드네요.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막내 다송이 산만해서 그렇지 실은 미술 영재거든요. 다송이한테 딱 맞는 미술쌤 어디 없나? 제가 사랑하라고 하고 떠올랐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연규였습니다. 여러분 5월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야기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미국의 단면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지금 현재 아카데미 시상식의 6개 부분에서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2월 9일 오전 10시에 그 시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24시간 후에는 아카데미 수상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지금까지 한 200개, 국내외 200개의 상을 휩쓸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도전하는 거는 처음이고, 꼭 아카데미 시상 6개 부분 중에 꼭 한 가지라도 받아서 우리나라 위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받으면 그 영광도 대단할 뿐만 아니고 그 상을 받음으로써 영화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상일 수밖에 없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 봉준호 감독이 후보로 오른 것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장편 영화상, 편집상, 미술상 이 6개 부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라도 하나라도 받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고 아시아 역사상 그리고 이 동양권의 역사상 최초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성과죠. 여러분들도 오늘 응원을 열심히 해서 내일 꼭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카데미 시상은 미국의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냥 로컬 축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국제 영화제급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카데미상의 영화를 받은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카데미 시상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인종차별 문제가 좀 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유명한 감독 스파이크 리라는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흑인이 여우조연상이라든가 여러 후보에 오르면서 이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번에 본상 후보에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변화가 있다라는 증거죠. 이제 영화 얘기는 이쯤에서 이제 끝맺히고요.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저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거나 없거나인데 제가 뭐 그 완전한 뭐 이런 곳에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처음 인연이 된 것은 신미양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개화기의 신미양요를 통해서 처음 저희와 이제 악수를 나눴죠. 강제로. 그 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우리나라와 정말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수많은 장병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요. 정말 고마운 나라죠. 그리고 그 후에는 무상 원조를 꾸준히 해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고마운 나라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념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경계선을 두고 이 허리를 잘라버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그리고 그 앞에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도 큰 죄를 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정말 그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꿈의 나라로 생각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도 하고 실패를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세계 경제, 군사 1위의 정말로 대단한 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세계의 경제와 군사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 많은 나라들과 강압적인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압력을 행하는 것도 지금 사실이에요. 제가 그 미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우리 뉴스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슈퍼 301조. 미국의 슈퍼 301조. 그래서 슈퍼 301조. 미국의 슈퍼맨의 나라라 슈퍼 301조가 있나 하면서 좀 의아해스러운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슈퍼 301조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싸우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그 미국의 자국법인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엄청나게 큰 관세를 매겨서 거의 그 수출을 막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슈퍼 301조라는 카드를 내놨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전쟁을 이 시대에 막무가내로 전쟁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이 가장 큰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 근시일 내는 이란의 군 총사령관을 암살했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으로 세계를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려는 모습이 요즘 이 트럼프 정부가 나오면서 더 커지게 됐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뇌피셜입니다. 10개월 후면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 미국의 대선 하면 가장 많이 따라오는 것이 미국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국의 주가 중에서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위 산업체의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대선만 치러지게 되면 미국의 그 방위 산업체의 주가가 오르게 될까요? 이 미국의 방위 산업체는 정말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슈퍼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뭐 비행기 한 대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그런 방위 산업체들이 미국의 대선에 무수히 많은 대선 자금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대선 자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게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시도 이제 이 미국의 글로벌 방위 산업체와 연결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방위 산업체가 왜 대선에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개입이겠죠. 대선에 개입을 해서 그 대선 자금으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은 당선된 후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되게끔 만들어준 그 방위 산업체들을 위해서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보훈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미국 국내적인 사정에서 보면 첫째, 미국은 수많은 총기 사고와 수많은 총기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의아스럽죠.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무기 허가를 해줄까? 무기가 없으면 그런 사고도 없을 텐데 라고 우리는 퀘스천을 한번 만듭니다. 머릿속에.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의 무기상 방위산업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위산업체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을 이 돈과 힘으로 이 무기 총기 허가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국외적으로 트럼프는 항상 외교를 할 때 나가서 자기의 성과를 자랑합니다. 그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기 수출이에요. 그 무기 수출의 그 한 단면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접하고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에게 미국에는 그 무기상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의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들은 무기 세일즈로 이 방위 산업체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한 번. 그리고 극단적으로 미국은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뭐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죠. 뭐 크림반도를 침공하거나 어쨌든 이라크를 침공하거나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 가서,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미국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보지 않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라고 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정유시설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석유를 지배하게 되고, 그 전쟁을 함으로써 그 나라가 모두 파괴됐을 거 아닙니까? 모든 그 사회 간접 그 시설이. 그러면 미국은 그 사회 간접 시설의 건설, 그 수많은 건설권의 이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게 조금씩 양념처럼 이 건설의 이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의 입을 봉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미국이 또 그 무기상들로 인해서 몇몇 미국의 국민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이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허가를 하게 되면 미국도 당연히 전쟁 자금이 필요하죠. 그냥 예산에서 가져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50개 주의 연방 국가예요. 각각의 50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요 50개국의 각각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앙은행을 이루는 게 미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근데 이 미 연방준비은행은 예전 미국의 1910년도, 1930년도 미국 대공황을 거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이나 그 뒷면에 있는 은행들은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수많은 지분과 아니면 직접 소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넥션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승인하게 되면 전쟁 자금을 이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빌리게 됩니다. 나라에서, 미국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전쟁 자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미국의 방위산업체에서 무기를 많이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위산업체는 그만큼 이득을 내게 되겠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라크를 예를 들었는데, 이라크의 정유산업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산업, 그러니까 재건산업의 이권을 가지고 다시 돈을 긁어 모아서 이자와 함께, 그 전쟁 자금의 이자와 함께 미국 준비연방은행에 갚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방위산업체는 돈을 벌고
이 방위산업체가 돈을 벌고 또 미 연방준비은행은 다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이 관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국은 전쟁을 좋아할까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미국 이제 세계의 글로벌 기업, 뭐 대표적으로 한국은 삼성이 있지만 미국은 작년 통계에 의해서 글로벌 기업의 10위권 안에 8개의 글로벌 기업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중국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의 자국보다는 자신들이 전 세계를 통틀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내표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기업의 민영화. 우리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것은 명목상 이겁니다. 공기업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크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 민영화시켜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로 한다. 그래서 전기, 수도, 국가에 필요한 정말 핏줄 같은 산업들을 민영화해서 더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하다못해 인천공항까지 민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미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의 민영화 때문에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면서 그들이 수습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가가 나서서 원전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도쿄전력이라는 민간 기업이 수습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습이 불가능하고 나중에는 국가까지 휘몰려쳐 가지고 수습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일본의 수도 사업도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일본의 수도관들이 너무나 낙후돼서 녹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 이 수도관을 교체를 요구하면 이 민간 수도 사업체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수도관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약소국들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고마운 나라죠. 무상 원조를 어떤 나라에 할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지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가 있는 나라에게 무상 원조를 많이 해줍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83년까지 미국의 무상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무상 원조를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크는데 막대한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고마운 나라지만 이 무상 원조가 끝난 후에는 유상 원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유상 원조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해 라고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유상 원조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의 이자를 갚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꿔서
다시 이자를 갚는 그런 구조죠.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에 의한 이득을 엄청나게 취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무상원조를 해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 산업을 시작하는 나라에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힘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 수도가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몇몇의 기업들이 이 수도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몇몇의 기업들은 리터당 수도요금을 100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개방된, 그러니까 외국에 개방된 민영화 사업에는 미국의 글로벌 업체가 들어와서 선진국,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막 강대국의 글로벌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는 수도요금을 50원을 받겠다 리터당 이렇게 해버리면 자국의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이 큰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자본에 의해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수도 시장은 이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도태된 수도 사업들은 사라지게 되고 남아있는 이 글로벌 기업의 수도 사업체는 처음에 50원 받던 수도요금을 60원, 70원, 80원, 90원에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200원, 300원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가 되죠.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민영화를 좋아했을까? 공기업의 민영화를 좋아했을까?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약한 동남아 국가에 빨대를 꽂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잘 살고 같이 상생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같은 정권, 자신의 부를 또는 어떤 산업체의 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현명하게 투표를 하셔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다른 나라에게 무수한 욕을 먹을까, 아니면 나중에 정말 미국보다 더 성장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될 거냐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항상 저희 TV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